데드볼.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부스스 잿더리 위로 떨어지는 쟤를 나는 본다. 쟤는 뭉텅이다. 작고 빨간 용암과 같은 것이 죽어가는 동물의 눈빛처럼 그 속에서 깜빡인다. 말을 해야 할 것 아냐? 말을. 이봐, 당신 귀 먹었어? 귀는 잘 들린다. 그래서 당신이 날 당신이라고 부르는 그 점이 상당히 거슬리지만 나는 침묵한다. 마치 죽은 동물과 같다. 아니, 때로는 죽은 동물보다 더 시선을 둘 곳이 없다. 때문에 과장의 잿더리라든지 등 너머의 달력 같은 곳을 나는 응시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매직아이라도 하듯 초점을 분산시켰다가 애써 그 상태를 유지했다가 다시 모으곤 한다. 다른 무엇보다 눈물을 참기 위해서다. 그래서다. 당신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와 같은 말에는 그렇다. 도대체가 답이 없다. 누구라도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잿더리라든지 달력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수정체를 조절하기 마련이다. 그래서다. 그래서 눈을 뗄 수 없는 5월 3일이다. 일요일이다. 비록 휴일이지만 모두가 출근을 했다. 잠자코 일에 열중인 인간들 속에서 나는 그래서 더더욱 외롭다. 5월 3일 그 위에 붉은 날 일자 위로 한 폭의 산수화가 펼쳐져 있다. 산중처럼 고요한 사무실에서 그래서 과장의 폭언을 피해 나는 산속으로 숨어든다. 산은 높고 첩첩이다. 때로는 저 고요가 폭언보다 더 두려울 때가 있다. 그 속에 깃든 뭐랄까 안도의 한숨 같은 것. 즉 먹을 치듯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회사와 부서의 순무처럼 부드러워진 직원들. 잘도 일요일에 기어나와 잠자코 일을 하며 힐책을 당하는 동료를 둘러싼 채 그들이 나누는 무언의 통신 같은 것. 즉 그런 것. 뭐하고 서 있어? 그만 가봐. 가. 그래서 그만 더 큰 울림으로 산수 위를 메아리친다. 묵빛의 산수 아래에서 나룻배 한 척이 급히 물살을 탄다. 삐걱삐걱. 뒤로 물러서 90도 아니 110도로 인사를 하는 내 무릎에서 무겁고 고된 노젓는 소리가 들려온다. 110도로 숙이고 선 식속으로 그 소리가 크게 고여든다. 지척이다. 손을 씻는다. 거울을 본다. 거울 속엔 금방 세수를 마친 한 명의 남자가 서 있다. 낯설다. 당신은 누구인가? 이토록 인생이 꼬여버린 당신은 누구인가? 안심할 수 있는 그래서 자주 찾는 한층 아래의 화장실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해야겠지만 고로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할 따름이다. 당신은 엉망진창이다. 늘 그랬듯이 편두통이 찾아온다. 늘 그랬듯이 오른쪽이다. 즉 오른쪽 머리에 딱따구리와 같은 것이 붙어 앉아 실컷 머리를 쪼고 에헤헤헤 에헤헤헤 에헤헤헤헤헤 와 같은 비웃음을 흘리고는 간다. 즉 그런 놈들이 한둘이 아니다. 과장에도 이런저런 놈들이 날려보내는 걸 하친다면 줄 잡아도 딱따구리 16마리에 큰 악새 3마리 아마도 그 정도. 실컷 비웃어라. 나도 비웃음을 짓는다.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안다. 아마도 내가 아웃텔이라는 것. 소문은 그러나 소문일 뿐이다. 나는 담배를 꺼내 문다. 누구보다도 더 나는 열심히 일해왔다. 더 열심히 일해왔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문책을 당한다. 힐책과 조롱과 폭언을 듣는다. 개놈의 새끼. 나는 버럭 소리를 지를 뻔했다가 참는다. 혹은 주먹으로 거울을 칠 뻔했다가 참는다. 언뜻 화장실에 CCTV가 있었다는 둥 그런 뉴스를 본 적이 또 있고 물론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참는다. 어쨌거나 구조조정의 시기의 회사다. 아니 그런 걸 떠나서 그래 나는 지성인이 아니었던가?
그래서다. 나는 참는다. 따져보면 과장이 나를 괴롭히는 근저에는 자신이 인류대 출신이 아니라는 콤플렉스가 확실히 있었다. 그래서다. 따져보면 이사와 국장과 부장과 과장과 2명의 동기와 4명의 신입이 같은 비대의 출신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곳은 그렇다. 어찌된 영문인지 뻔히 알 수 있는 노릇이다. 그래서 더욱 노력했다. 사람이 왜 그리 눈치가 없나? 그래서 더욱 노력했다.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나? 그래서 더욱 노력했다. 지난 4년을 그래서 더욱 노력했다. 노력의 결과는 분명 있었다. 이혼을 하자고 어느 날 아내가 얘기했다. 6달 전이다. 그것이 대단한 노력의 결과라면 결과였다. 한 대의 담배를 더 꺼내문다. 단도직입적으로 결혼 생활에 의미가 없다고 아내는 말했다. 그럴 수도 있다. 지난 4년간 그랬다. 새벽 4시에 집을 나와 거의 자정 무렵이나 자정을 넘겨 집으로 돌아갔다. 인정한다. 대화도 거의 없었다. 인정한다. 변명 같지만 피곤했다. 게다가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풀까 두려웠다. 나름대로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 다르시 오른쪽 머리가 아프다. 언제나 그랬다. 일은 끝이 없고 습관처럼 시달리고 지치고 살아남아야 했다. 언제나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왜 이런 처지에 처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어지럽다. 그러니까 큰 학새 같은 것이 앉아 있는데 그런데도 화장실 쪽창 넘어 광화문에는 오히려 비둘기 날고 색색의 차들 유턴을 하거나 서대문 쪽으로 빠져나가고 세종문화회관 쪽엔 거리축제가 한창이고 멀리 북한산 상복엔 뭉게구름인지 그런 보송한 구름들 두어 떠있고 플랜카드를 펄럭이며 분수는 솟고 해서 나는 하마터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뻔했다. 눈물이 났다. 화장실 한 칸을 열고 들어와 문을 잠근다. 옷을 입은 채 덮여있는 변기의 커버 위에 주저앉는다. 다시 담배를 꺼내문다. 아니 담배가 없다. 웬일인지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다 곱게 접힌 신문 한 부를 발견한다. 신문을 주워든다. 스포츠 신문이다. 스포츠 신문에도 IMF의 여파가 기사의 톱을 장식하고 대규모 실직과 구조조정 발표가 그 뒤를 잇고 그래서 마치 실직과 구조조정이 한 종목의 스포츠처럼 느껴지고 또 만화와 최신 수영복 패션쇼의 화보와 성형수술 논란에 오른 여배우의 인터뷰와 음주운전은 단속에 걸린 농구선수와 결혼을 앞둔 연예인 커플의 동정과 재테크 1인자가 충고하는 주식 투자 전략과 섹스의 허와 실 그것이 알고 싶다와 경륜과 경마, 조루 예방, 남성 확대 수술의 광고와 주말의 프로야구. 휴대폰이 울린다. 신문을 덮고 전화를 받는다. 입사 동기인 신대리다. 화장실이야. 알았어. 지금 갈게. 짧게 대답하고 나는 일어선다. 대규모의 실직자와 수영복 차림의 모델들과 성형을 한 여배우와 농구선수와 차라리 인꼬라 불린다는 연예인 커플과 재테크의 1인자와 수십 대의 사이클과 수십 필의 말과 무릎 확대를 유아하는 남성과 주말 경기를 마친 프로야구 선수들이 신문과 함께 휴지통으로 사라진다. 급하게 나는 화장실을 나선다. 물론 오래전에는 나도 야구를 좋아했던 적이 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이것이 1998년의 내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그 어둑했던 화장실을 나서던 일도 아주 오래전의 일이 되었다. 여전히 세상에는 대규모의 실직자와 수영복 차림의 모델들과 성형을 한 여배우와 농구선수와 차라리 인꼬라 불린다는 연예인 커플과 재테크의 1인자와 수십 대의 사이클과 수십 필의 말과 무릎 확대를 요하는 남성과 주말 경기를 마친 프로야구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 나는 조금 달라졌다. 또 바로 그 점이 내가 1998년을 잊지 못하는 이유이다. 기억은 늘 그 재떨이와 달력과 한 폭의 산수화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산 너머의 지난 기억들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너무 바빴기 때문이라고 지금은 나는 생각한다. 첩첩산중에서의 첩첩 업무, 그리고 산을 내려온 사람처럼 나는 한결 간편해진 마음으로 그 이후의 일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 아마도 한가해졌기 때문이었겠지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말이다. 야구로 치자면 1998년은 데드볼의 시기였다. 세상의 곳곳에서 데드볼을 맞은 사람들이 질비했고 나 역시 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무렵 나는 이혼을 했고 얼마 후 실직을 했다. 죽어도 좋았고 죽는 줄 알았다. 그랬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생각처럼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있는 거겠지. 그렇게 말해도 좋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이제 조금은 그때 일어난 일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좋도록 하세요. 모쪼록. 인생은 다소 다사다난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내는 착한 여자였다. 중매를 통해 만났는데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이라는 책을 커피숍에서 앉아 읽고 있었다.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이라니. 일자형 스타일의 바지를 입고 앉아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마도 그때 한쪽 눈이 없는 것도 아닌 그녀와 결혼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나는 했다. 무학자인 그녀의 부친은 돈이 많은 인물이었다. 직장이 있는 서울에 장인이 28평의 아파트를 얻어주었다. 갑자기 지구 반대편의 어딘가로 나의 좌표가 옮겨진 느낌이었고 지구 반대편의 작은 섬으로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떠나는 나의 슈트케이스 안에는 가정을 버려야 직장에서 살아남는다는 제목의 비즈니스 서적이 들어있었다. 무렵엔 그 책을 읽는 것이 대유행이었다. 결혼에 비해 직장 생활은 순탄치가 않았다. 이미 타 대학의 인맥이 굳게 형성된 곳이었고 나는 확실히 눈치가 없다면 없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모처럼 부서를 방문한 이사와 함께 오찬을 나눌 때였다. 무척 긴장된 자리였는데 이사가 꺼낸 서두는 전혀 뜻밖의 것이었다. 된장이 그렇게 몸에 좋다는군. 이사가 된장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한동안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된장 얘기를 주고받았다. 부장은 서대문의 유명한 우렁된장집 얘기를 했고 입사 동기지만 조기 승진을 한 과장은 된장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첼리스트 얘기를 늘어놓았다. 나는 고추장은 순창이 유명하다는 뜻밖의 소리를 내뱉어 모두를 놀라겠다. 직장에서 승리하는 인간은 그런 상황에서 된장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첼리스트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인간이다. 모쪼록 그런 이유로 나는 더 열심히 일에 매달려야 했다. 일이 끝이 없었다. 가정을 버려야 직장에서 살아남는다가 왜 과정을 버려야 직장에서 살아남는다인지를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아내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안 것도 한참 후의 일이다. 먹고 산다는 것의 이 지겨움, 먹고 산다는 것의 이 우울함. 이 땅에서 보편적인 결혼의 대부분은 가정을 버려야 직장에서 살아남는다. 와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의 결합이다.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그래서 누구나 사는 게 고달프다. 나 역시 그런 인간의 하나였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아내의 외눈박이 그 사각을 봐주기를 자신의 사각 속에서 나는 늘 갈망했었다. 물고기는 끝끝내 그 사각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무렵 그 보편적인 인생 속으로 조성훈이 찾아왔다. 돌이켜보면 인생은 다소 신기한 것이었고 이제 나는 그 다소나 신기함에 대해 그대에게 말하고자 한다. 즉 이것은 그에 펼쳐진 우리의 야구에 관한 이야기다.